태어날 때부터 전설이 되도록 정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중국 역사 속에서 전장은 영웅을 낳는 곳이었고 동시에 수많은 명장이 패배 속에 쓰러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끝없는 칼날과 피비린내, 치열한 계략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단 한 번도 패배를 모른 전쟁의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평생을 군을 이끌면서도 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운도, 상대가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지략,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 그리고 생사가 오가는 전장의 한가운데서도 냉정을 잃지 않는 전쟁의 두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시대를 넘나들며 중국 고대 최강의 7대 무패 장수를 만나보려 합니다. 역사를 사랑하고 현실보다 더 극적인 영웅들의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가 보시죠. 7. 상호춘. 원나라 말기, 천하가 혼란에 빠지고 곳곳에서 봉기가 일어나는 격동의 시대. 낡은 제국이 무너져가던 그 순간, 백성들 속에서 영웅들이 하나둘 등장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미천한 출신이었음에도 스스로 길을 개척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무패의 명장이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상호춘, 연행옌흔이라는 호로도 불린 대명담인의 전설적인 장수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상십만 장시만, 즉 10만 군사를 이끌어 천하를 평정할 사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상호춘은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남다른 기계와 용맹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17세 무렵 주원장 주연장의 의용군에 합류하자마자 그는 탁월한 조직력과 대범한 용기, 그리고 남다른 전술 감각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부대를 이끌던 장수에 불과했지만 각 지역의 반군 세력을 소탕하고 주요 거점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상호춘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대군을 구해내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린 첫 번째 큰 전투는 태평타이핑 공략전이었습니다. 풍부한 병력과 식량을 보유한 적의 핵심 지역을 돌파한 이 승리는 주원장의 남하 전략을 본격적으로 열어젖힌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후 상호춘은 늘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전선을 맡았습니다. 그는 강력하게 밀어붙일 때와 우회해 상대를 흔들어야 할 때를 정확히 구분하는 강약 조절이 뛰어난 지휘관이었습니다. 닝궈, 치주, 여주, 이조 등 주요 전투마다 그는 선봉에 섰고 부상을 입고도 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을 천하에 각인시킨 결정적 순간, 바로 호반양, 버영후 대전투였습니다. 주원장이 사방에서 60만 대군에게 포위되어 위기에 빠졌을 때 상호춘은 마치 폭풍처럼 두 방향에서 돌격해 포위를 무너뜨리고 주원장을 구해냈습니다. 이 한 번의 전투로 그는 대명 건국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했고 아국공에 봉해질 만큼 위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1368년 명나라가 건국되자 상호춘은 북방정벌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는 허저슈다와 함께 대군을 이끌고 대도다도 현재의 베이진을 함락시키고 북원배윤의 잔존 세력을 끊임없이 추격하며 상도샹도까지 점령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원나라의 힘은 완전히 사라졌고 명나라는 중원 전역을 손에 넣었습니다. 상호춘이 전설로 남은 이유는 단지 전투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냉혹했지만 병사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소탈한 장수였습니다. 부상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 위로했고 공이 있는 자에게는 신분을 따지지 않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가 이끈 군대가 강하면서도 결속력이 강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1369년 북방 원정을 마치고 귀환하던 길에 갑작스레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40도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주원장과 조정은 깊은 충격에 빠졌고 그를 개평왕 카이핑왕으로 추봉하며 사당을 세워 공훈을 기렸습니다. 백성들 또한 그를 전쟁의 신, 상신만이라 부르며 오늘날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명장이 전장에서 쓰러졌던 시대에 상호춘은 평생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장수, 그리고 정치적 음모나 야망에 휘둘리지 않은 완전한 영웅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금도 중국 무장시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악비. 중국 역사에는 전쟁을 위해 태어난 사람도 있고 민족의 혼을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도 있습니다. 악비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126전, 126승,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무패의 장수이자 지극한 충성과 청렴함 때문에 비극의 희생양이 된 사내였습니다. 악비라는 이름은 단순한 명장을 넘어 한 시대의 자존심,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악비는 1103년 하남성 탕음에서 태어났습니다. 귀족 출신도 아니었고 그저 가난한 농가의 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배움을 좋아했으며 특히 무예의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낮에는 농사, 밤에는 칼을 갈고 활을 당기며 문무겸전의 길을 스스로 닦아갔습니다. 19세 때 금나라가 남하하며 송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그는 망설임 없이 군에 들어갔고 대송의 강산을 지키겠다는 단 하나의 신념으로 전장에 몸을 던졌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부대를 맡던 젊은 장수였지만 전투가 거듭될수록 악비의 재능은 빛을 발했습니다. 포위된 군을 구해내고 금군의 공격을 연달아 격파하며 마침내 최정예 부대인 악가군, 외자군을 창설합니다. 악가군은 규율과 충성심, 전투력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군이었고 악가군이 오면 금군이 물러난다는 말은 전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성급한 승리를 노리기보다 한 성, 한 땅을 천천히 확실히 되찾는 단단한 전술을 펼쳤습니다. 지구력과 전략, 그리고 유연함을 모두 갖춘 그의 방식은 금나라조차 두려워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126번의 전투를 치르는 동안 악비는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북에서부터 회수까지 악비가 가는 곳마다 금군은 발붙이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북쪽 국경까지 진격해 실로 잃어버린 수도 개봉을 되찾을 수 있는 바로 그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백성들은 도시마다 깃발을 올리고 환호했고 대송의 부흥이 눈앞에 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가 승리의 문턱에 서 있던 때 악비의 삶은 비극으로 꺾여버립니다. 당시 남송의 황제 고종은 나약했고 금나라와의 굴욕적인 화친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에 집착하던 간신 진해는 악비가 승리하면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질까 두려워했습니다. 악비가 개봉 탈환을 눈앞에 두던 바로 그때 조정은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급히 회군 명령을 내립니다. 하루에 무려 금패 12개가 연달아 내려왔고 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하들은 이것이 분명한 음모라며 항명을 권했지만 악비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신하는 명을 거스를 수 없다. 설령 죽더라도 충성을 잃을 수는 없다. 그는 결국 군을 물리고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체포되어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아무리 신문에도 죄가 나오지 않자 진회는 끝내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필요 없다. 증거도 필요 없다. 그 유명한 막수유, 모수유의 순간이었습니다. 1141년 혹독한 겨울의 끝자락 악비는 억울하게 감옥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향년 39세. 너무도 짧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진회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았고 악비는 명예를 되찾아 충무공으로 추전되었습니다. 항저우에는 그의 사당이 세워졌고 옆에는 쇠사슬에 묶여 무릎 꿇은 진회 부부의 동상이 지금도 서 있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씻기지 않는 죄값을 상징하듯 말입니다. 악비의 묘비에는 단 4글자만 새겨져 있습니다. 화나강산 전워장산. 내게 강산을 돌려다오. 그것은 한 장수의 외침이 아니라 배신과 상처 속에 신음하던 한 시대 전체의 절규였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싸우고 평생 충의를 지킨 남자.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장수로서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쓰러졌지만 그의 이름은 지금도 꺾이지 않는 깃발처럼 남아 후대가 영웅이라 부르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장공, 고장. 남북조 시대의 중국은 피비린내와 혼란이 끝없이 이어지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왕조는 끊임없이 바뀌었고 국경 밖에서는 침략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북제의 마지막 희망이라 불린 장수가 있었으니 단 500명의 기병을 이끌고 10만 대군의 포위를 정면으로 뚫어낸 사나이. 바로 난릉왕 고장공입니다. 평생 전장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불세출의 명장이자 잔혹한 시대 속에서도 한 줄기의 낭만처럼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고장공의 본명은 고수, 꺼수, 자는 효관. 비록 왕족 출신이었지만 화려한 궁정 생활 대신 무예를 익히고 병법을 연구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했고 의협심이 강했으며 가무 연애보다는 훈련을 즐겼고 병사들과 함께 먹고 자며 그들의 고충을 직접 느끼려 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름다운 외모로도 유명했습니다. 천비 같은 기품, 부드러운 말투, 온화한 성품. 하지만 전투에 나서면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냉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아름답지만 전장에서 신처럼 싸우는 왕자,
즉 난릉왕 난링원이라 불렀습니다. 흔히 장수는 거칠고 포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고장공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가족처럼 아꼈고 불필요한 희생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곧 힘이 되었고 그의 군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전정병으로 성장했습니다. 고장공의 명성을 남북조 시대 최고의 업적으로 만든 사건은 바로 564년 낙양 구원전입니다. 북주가 10만 대군으로 낙양을 포위했을 때 성안의 북제군은 식량도 병력도 사기도 모두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여러 차례 구원군은 실패했고 도시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고장공은 겨우 500명의 기병만을 이끌고 출전했습니다. 전투용 가면을 쓰고 돌격한 그는 수차례의 방어선을 뚫고 적진 한가운데 말뚝을 박아 진영을 세워버렸습니다. 수만의 적 속에서 홀로 깃발을 꽂고 전황을 반전시킨 것입니다. 성유의 군사들은 처음에는 그가 적군인 줄 알고 화살을 쏘려 했으나 고장공이 가면을 벗고 이름을 외치는 순간 낙양 전체가 함성으로 뒤흔들렸습니다. 성문이 열리고 성 안팎의 군대가 하나 되어 반격하며 북주의 10만 대군은 무너졌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성과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500명의 기병으로 시대를 뒤바꾼 기적이었고 그 중심에는 고장공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명성은 천하에 퍼졌지만 그는 공을 자랑하지 않았고 지위나 권력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직접 병영을 돌며 부하들의 상태를 확인했고 호화로운 결혼이나 황실 인척이 되는 일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경을 지키는 것이 신의 의무입니다. 공을 핑계로 권세를 꽈는 것은 신의 본분이 아닙니다. 평생 수많은 전투에 참여했지만 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그의 부대는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흥망은 장수 한 명의 힘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고장공이 세상을 떠난 뒤 북제는 급속히 쇠퇴했고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이름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고장공은 전쟁의 잔혹함 속에서도 용기와 따뜻함, 충의와 절개를 지닌 장수로 기억됩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난릉왕 고장공. 그는 그 답을 온몸으로 보여준 영웅이었습니다. 조적주. 앞서 소개된 전쟁의 신들이 대규모 전투와 눈부신 전공으로 이름을 남겼다면 조적은 끝까지 꺾이지 않은 의지, 절대적인 충성, 그리고 평생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꿈으로 후세의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동진 시대. 북방은 이민족들에게 점령당하고 중원은 잃어버린 땅이 된 혼란의 시대. 그 속에서 오직 한 사람, 조정만이 사라진 중원을 되찾겠다는 북벌배파의 꿈을 품고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그가 남긴 맹세는 지금도 전율을 일으킵니다. 중원을 되찾지 못한다면 강동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그의 군사 인생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습니다. 조적자, 사친 유학과 애국심이 깊은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문무를 겸비한 인재로 자랐습니다. 특히 친구 유곤과 함께 칼을 익히고 글을 공부하며 서로의 뜻을 다졌는데 이때 생겨난 말이 바로 유명한 성어 문개기무. 즉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 일어나 검수를 연마한다는 그들의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조적은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조상들의 땅을 되찾고 잃어버린 중국의 중심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대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기 314년 그는 종족 100여 가구를 이끌고 강남에서 강을 건너 북상했습니다. 강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그는 북쪽을 바라보며 하늘에 맹세합니다. 중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 강을 다시 건너지 않겠다. 이 맹세는 그의 일생을 관통하는 정신이 되었고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북쪽에 도착한 조적은 지원도 군량도 없이 직접 제철소를 세우고 무기를 만들며 스스로 병력을 조직했습니다. 애굽의 뜻을 품은 선비와 백성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고 그의 북벌군은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철통 같은 결속과 사기를 가진 정예군으로 성장했습니다. 조적의 전술은 치밀하고 유연했으며 지형을 활용하고 약점을 찌르는 그의 방식은 항상 적을 압도했습니다. 그가 주둔했던 예주에서는 백성들이 그를 호국신, 부하들은 그를 아버지 적츠이라 불렀을 정도로 신뢰와 존경이 컸습니다. 그러나 조적의 길은 영광뿐 아니라 고독의 연속이었습니다. 동진 조정은 내부 권력 다툼으로 가득했고 그의 북벌이 성공하면 기득권이 흔들릴까 두려워
지원을 끊거나 의도적으로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뒤에서는 시기와 견제로 발목을 잡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정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조정의 것이 아니라 백성의 것이다. 그는 그런 마음으로 묵묵히 북벌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끊임없는 원정 끝에 결국 병이 들었고 몸이 쇠약해진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지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전장에서 질병과 싸우며 생을 마감한 그는 끝내 고향 땅에도 맹세했던 그 강가에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조적의 죽음이 전해지자 예주 사람들은 부모를 잃은 것처럼 통곡했고 그를 위해 사당을 세워 호국의 영웅으로 기렸습니다. 그가 떠난 후 북벌의 불씨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고 그가 되찾은 땅도 차츰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만큼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조적은 패배를 모르던 장수, 그리고 단 한순간도 중원을 되찾겠다는 꿈을 놓지 않은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나라가 아니라 민족을 위해 싸웠고 명예나 부귀가 아닌 신념 하나로 일생을 걸었습니다. 그의 삶은 짧았지만 그 정신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남았습니다. 3. 곽거병. 중국 역사에서 왕존이 노련한 장수이고 손자가 병법의 창시자라면 곽거병은 그 자체로 전장을 위해 태어난 천재라 불릴 만한 인물이다. 그는 단 24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 짧은 세월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큼 눈부셨다. 20살도 되기 전 처음으로 전장에 나섰고 단 한 번도 패배를 모른 장수. 이것이 곽거병의 전부이자 전설이다. 기원전 140년 산서성 일대에서 태어난 그는 외가가 한무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중용되었지만 그가 명성을 얻은 이유는 결코 배경 때문이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말타기, 궁술, 지형 판단, 전술 감각까지 모든 것이 남달랐다. 심지어 18세의 장군으로 발탁되는 파격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배워서 강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승리하는 법을 알고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기원전 123년 한무제가 북방의 숙적 흉노를 반격하기로 하며 곽거병에겐 정예 800기병이 맡겨졌다. 흉노의 수만 대군에 비하면 초라한 숫자였지만 곽거병은 주저없이 적의 중심부로 돌진했다. 그는 며칠 만에 2,000명이 넘는 흉노군을 베고 선우 흉노왕의 숙부를 생포하고 선우의 조부를 전사시키는 기적같은 승리를 거둔다. 첫 출정에서 스스로 전설을 써버린 것이다. 18세의 소년이 벌인 이 기습전은 흉노를 공포에 몰아넣었고 그날 이후 모든 북방 원정의 선봉은 언제나 곽거병이 맡았다. 기원전 121년 그는 다시 한번 중대한 임무를 받는다. 흉노의 핵심 거점인 하서 일대를 되찾는 것. 곽거병은 초경량 기병을 이끌고 바람처럼 움직였다. 단 6일 만에 1000리아길 영카라미를 돌파하며 흉노의 5번 국을 멸하고 9억 명이 넘는 적을 토벌했다. 이 승리로 넓은 하서 지역은 완전히 한나라의 품에 들어왔고 흉노는 다시는 그 땅을 되찾지 못했다. 흉노인들이 이후 이렇게 통곡했다는 기록은 유명하다. 기련산을 잃으니 가축이 사라지고 연지산을 잃으니 여인의 미색이 빛을 잃었다. 그들이 잃은 것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초원의 영혼이자 삶의 근간이었다. 곽거병의 생애 최고의 전성기는 기원전 119년이다. 한 무제가 10만 대군을 동원해 흉노와의 결전을 준비하면서 좌군은 위청, 우군은 곽거병에게 맡겨졌다. 곽거병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서쪽으로 돌진해 2,000리 이상을 추격하며 좌연왕의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킨다. 그가 토벌한 적군의 수는 443명. 이 숫자는 당시에도 이후에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압도적 전과다. 그날 이후 흉노는 사막 깊숙이 숨어버렸고 한동안 남하를 시도하지도 못했다. 백성들은 곽거병을 더 이상 장군이 아니라 젊은 전신젠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진가는 단순한 용맹에서 나오지 않았다. 진격 속도, 지형 활용, 기습과 분산 전술, 심지어 적의 심리까지 꿰뚫어보는 능력. 곽거병의 모든 전투에는 그의 천재성이 녹아 있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엄격했지만 정이 깊었고 늘 자신보다 부하를 먼저 생각하는 지휘관이었다. 그래서 병사들은 그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했다. 그러나 기원전 117년 전쟁의 신처럼 빛나던 젊은 장군은 갑자기 쓰러졌고 세상은 너무 이른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 24, 아직 세상을 다 보기도 전에 꺼져버린 불꽃이었다. 한무제는 그의 죽음을 크게 애도하며
그의 무덤을 기련산의 모습으로 만들라고 명했다. 곽거병의 최대 공적을 상징하는 산이었다. 그가 떠난 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 그를 시게 하지 않았다면 한나라는 전혀 다른 역사가 되었을 것이다. 곽거병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드문 장수였다. 누구보다 짧게 살았지만 누구보다 강렬하게 빛났다. 그 이름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스쳐 지나갔지만 영원히 잊히지 않는 별, 곽거병이라는 전설로 남아있다. 이 왕전. 손무가 병법의 기초를 세운 인물이라면 왕전은 인내, 침착, 결단력을 모두 갖춘 실전형 전략가의 상징이었다. 전국시대 4대 명장 백기, 연파, 이목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그 중에서도 왕전이 특별한 이유는 단 하나.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장수였다는 점이다. 진시황을 섬긴 왕전은 6나라를 차례로 멸하고 천하를 통일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진제국 통일의 군사 설계자였다. 그의 젊은 시절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병법을 좋아하고 노장들의 전투를 유심히 관찰했다는 것은 전해진다. 다른 명장들처럼 일찍부터 두각을 드러낸 타입이 아니었고 오히려 조용히 실력을 쌓고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었다. 바로 그 점이 그를 전장에서 더욱 예측 불가한 존재로 만들었다. 기원전 236년 진왕 정후일에 진시황이 천하 통일을 결심하며 맡길 만한 장수를 찾았을 때 그의 선택은 망설임 없는 왕전이었다. 첫 번째 저녁에서 왕전은 진군을 이끌고 강대국 조나라로 진격했다. 요새 같은 요충지, 요양, 업성, 안양 이 차례로 함락되었다. 그러나 조나라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전설적인 명장 이목이 직접 나서 양군은 1년 동안 대치했다. 왕전은 서두르지 않았다. 후퇴도 무리한 공격도 하지 않고 묵묵히 상황을 기다렸다. 그리고 때는 왔다. 조나라 내부의 분열로 인해 이목이 억울하게 처형된 것이다. 왕전은 즉시 총공세를 펼쳐 함단을 함락시키고 조왕을 생포하며 조나라를 역사에서 지워버렸다. 한 번의 인내가 한나라의 명운을 끝낸 순간이었다. 조가 멸망하자 불안에 떠는 연나라에서는 결국 유명한 자객 형가가 진왕 암살을 시도하는 사건까지 발생한다. 암살이 실패하자 진왕은 분노했고 연나라를 완전히 제거하라며 또다시 왕전을 불렀다. 왕전은 연나라의 연합군을 유연하게 분할 고립시키는 전술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즉시 수도궤도를 함락시켜 왕을 도주하게 만들었다. 이후 그의 아들 왕비가 압록강을 건너 평양까지 진격하여 연왕을 사로잡으며 연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다. 부자푸즈 2대에 걸친 완벽한 동북 정벌이었다. 왕전은 언제나 조용했고 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통일전쟁에서 가장 결정적 마침표를 찍는 순간 언제나 왕전이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다음 목표는 숙적 초나라. 진왕은 처음에 패기 넘치는 젊은 장수이신을 기용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인해 참혹한 패배를 당했다. 그제서야 왕전에게 모든 희망이 돌아갔다. 왕전은 출정 전 매우 특이한 요청을 했다. 60만 대군을 주십시오. 진왕조차 당황할 정도의 병력이었다. 거기에 그는 일부러 겁먹은 척하며 토지와 재물을 달라고까지 했다. 사람들은 그가 탐욕스럽다고 비웃었지만 사실은 왕전이 왕의 의중을 떠보는 심리전이었다. 충분한 병력이 주어지자 왕전은 마침내 진격을 시작했고 초군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초왕을 멸함으로써 남방의 거대한 영토를 진나라의 손에 넣었다. 왕전의 강점은 단 하나로 요약된다. 감정으로 싸우지 않고 계산으로 싸운다. 그는 무모한 공격을 싫어했고 허세도 없었으며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법도 없었다. 승리는 늘 차분한 판단, 끝없는 인내, 그리고 철저한 준비에서 나왔다. 기원전 223년 초가 멸망하고 그의 아들 왕비가 마지막 나라 제를 정벌하자 천하는 마침내 하나가 되었고 진왕정은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으로 등극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엔 늘 조용히 단단하게 자리를 지키던 왕전이 있었다. 말년에 그는 명성과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 반란을 일으키거나 스스로 왕을 꿈꾸는 대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평온한 삶을 택했다. 그 점 역시 많은 장수들이 끝내 넘어지던 곳에서 왕전이 넘어지지 않은 이유였다. 수많은 장수들이 전장에서 명성을 얻었지만 탐욕이나 권력욕 때문에 몰락했다. 하지만 왕전은 전쟁에서도 삶에서도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장수로 남았다. 1. 손무.
중국 역사가 하나의 거대한 장대한 책이라면 손무는 그 첫 장을 화려하게 장식한 인물이다. 그는 병선빙세이라 불리며 후세에 이르러서는 손자병법의 저자로서 단순한 장수가 아닌 전략의 거장으로 존경받는다. 오늘날에도 군사뿐 아니라 기업가, 정치가, 사상가들까지 손자의 지혜를 배우며 전략의 표준으로 삼는다. 손무의 본명은 손무자장경, 기원전 6세기 춘추시대의 혼란 속에서 태어났으며 출신지는 제나라 나간 지금의 산둥성이다. 그의 삶은 여러 부분에서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분명한 것은 시대를 뛰어넘는 전략적 통찰로 문명을 압도했다는 점이다. 손무는 전쟁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사고스카에서 시작했다. 아직 병권을 가지지 못했을 때부터 13편의 병법을 집필했는데 이는 수년간 전쟁을 관찰하고 체험하며 얻은 정수였다. 자신을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얻는 것이다. 이 모두가 바로 손자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 그가 이를 오왕 합녀에게 올렸을 때 왕은 매료되었지만 이론만으로는 부족했다. 왕은 실제로 시험해보고 싶어 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후궁 180명을 군사로 훈련시킨 사건이다. 손무는 이들을 두 팀으로 나누고 왕이 가장 총애하는 두 후궁을 각 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실제 훈련에서 그들은 장난을 치며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손무는 화내지 않고 말한다. 장수가 명령을 내렸는데 군이 따르지 않는다면 잘못은 군이 아닌 지휘관에게 있다. 그리고 두 팀장을 처형하도록 명했다. 왕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목숨을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손무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제 장군이다. 전쟁터에서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 이후 나머지 후궁들은 즉시 엄정하게 명령을 수행했다. 이것이 손무가 강조한 첫 번째 교훈 군율이 전쟁의 영혼임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손무는 5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며 20만 수의 초나라군을 격파했다. 성공적인 시험 후 그는 상장군으로 임명되어 본격적인 군사활동을 시작했고 놀랍게도 평생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다. 가장 빛나는 전공 중 하나는 초나라 공격이다. 초는 오나라보다 훨씬 강력했지만 손무는 오자사와 함께 6만 군을 이끌고 20만 초군과 맞섰다. 그는 직접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기만과 심리전, 지형 활용, 기습 공격을 통해 적을 혼란에 빠뜨렸다. 결과는 초나라 대패, 수도 함락, 남방 정세의 완전한 변화였다. 손무가 위대한 이유는 단순한 승리에 있지 않다. 그가 전쟁을 바라보는 철학은 깊었다. 전쟁은 영광이 아니라 이성으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비극이라고 보았다. 전쟁은 국가의 큰일이며 생사와 존망이 달린 중대한 문제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손무는 말한다. 승리는 싸움에 있지 않고 계산과 통찰에 있다. 날씨, 지형, 민심, 전력 모든 조건을 장악하면 이미 절반은 승리한 것이다. 또 그는 적의 의지를 꺾는 전략을 중시했다. 최상의 책략은 마음을 공략하고 다음은 성을 공략하며 마지막은 직접 전투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군사학교에서도 그의 전략은 여전히 교육된다. 역사적 임무를 마친 후 손무는 전장에서 물러났고 그의 사망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손자병법 후세에 전해져 중국 7대 고전병서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번역 전파되었다. 나폴레옹, 마오쩌둥, 현대 경영자들까지 손자를 연구한 이유는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중국 7대 무패장수 중 손무는 전쟁 예술의 기초를 닦은 첫 장수이다. 그는 힘이 아니라 지혜로 승리했고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큰 판 위의 삶을 관조하며 움직였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것이다.